관도대전이 발발하자 원소가 대군을 끌고 남하했는데 이때 정욱이 지키는 견성은 겨우 700의 병사가 다였습니다. 조조가 이를 우려해 2000의 군사를 지원해주려 하자 정욱이 이를 거부하며 말하길 10만 병사가 쳐들어오는데 2000명 늘어난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도 되지 않는 병사가 있으니 원소는 이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력이 늘어나면 오히려 원소가 공격해 들어올 것이니 공은 제 말을 믿으십시오. 원소는 과연 그 말대로 정욱의 병력이 적다는 것을 듣고는 견성을 들르지도 않았죠. 정욱은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오히려 증원을 거부해 모사이면서도 장수 못지않은 담력을 보여줬네요. 동탁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것도 잠시, 여포는 이각과 곽사에게 쫓겨나 중원을 방랑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원소가 여포를 받아주자 곧 함께 기주 상산국에서 장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흑산적의 수장이었던 장현은 보통 도적대가 아니라 조정이 벼슬로 회유하려 할 정도였어요. 이때도 정병 수만 명의 기병도 수천을 거느렸을 정도의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포는 해자도 뛰어넘는 명마인 적토마를 타고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돌격을 반복, 하루에 많으면 서너 번 까지 10여일을 반복한 끝에 많은 적을 참살합니다. 그야말로 기병 운용의 정석을 보여준 멋진 전과였죠. 하지만 겸손 같은 건 개나 준 초딩 멘탈의 여포는 공 좀 세웠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다 원소에게 밑보여 또다시 방랑을 떠납니다. 이릉대전이 끝나자 조비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오나라를 침공합니다. 이때 조이는 속임수를 써서 다른 곳을 노린다고 소문을 낸 다음 유수를 공격. 주하는 이에 속아 넘어가서 겨우 5000의 병사로 조인을 상대하게 되었죠. 모두가 조인의 명성과 병력에 두려워했지만 주하는 승부의 관건은 장수에 있지 병력의 차이가 아니다. 조인은 지혜도 없고 용감하지도 않다! 라며 패기 있게 외칩니다. 그러곤 더욱 병력을 허약해 보이게 위장해 조인을 유인, 양방향에서 각자 다른 곳을 공격해 조인을 격파합니다. 이때 상주를 죽이고 왕상을 사로잡았으며 목이 날아가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니 조이는 뜻밖의 웬 애송이에게 망신을 당했네요. 제가 굳이 주한을 애송이라고 표현한 건 이게 바로 주한의 데뷔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희에선 27세라고 나오지만 이때 주한은 실제로는 46세였습니다. 그래도 조인보다는 9살이나 어리니 중고 신인이라고 해두죠 뭐. 반란군이나 도적들을 토벌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하제에겐 몇 번의 메이저 데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건 조비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오나라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희와 상대하던 오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풍을 만나 수천 명이 익사해버리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멀리서 출발한 하제의 군사가 막 도착. 오직 하제의 병력으로만 적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조휴의 군대가 싸우기도 전에 퇴각을 해버립니다. 아니 대체 왜? 놀랍게도 그 이유는 평소 사치스럽고 꾸미길 좋아하던 하제의 휘황찬란한 군대를 보고 조휴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친 거였어요. 노나창에도 꽃문양이 있었고 활과 화살은 모두 최상품, 몽충이나 투함 같은 배들은 거의 하늘을 보는 듯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하니 조휴가 겁을 먹을 만도 하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공방전에 가세하자 황충은 수송대를 습격해서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수송대는 당연히 방비가 잘 돼 있어서 쉽지가 않았죠. 이에 조우는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진을 나서는데 하필이면 조조의 본대와 딱 맞닥뜨립니다. 조우는 정찰을 위한 부대였기 때문에 수십 기밖에 없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번개같이 응수,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오히려 혼쭐을 내주죠. 분노한 조조는 조운의 본진까지 쳐들어가지만 조운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서 기다립니다. 너무 조용하자 복병을 의심한 조조는 다시 군을 돌리는데 이때 조운이 다시 하늘을 뒤흔들 듯 북을 울리며 조조군을 공격. 조조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져 대량의 사망자를 내고 맙니다. 유비는 조운의 활약상에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라며 크게 치하했죠. 이는 정사 조운전의 주석으로 인용된 조운별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운별전은 그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배송지가 믿을 만한 사료라고 생각해 이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석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조조가 남하하자 유종은 항복하고 평주의 백성들은 일제히 유비를 따라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건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게 유비는 백성들을 껴안고 행군하느라 하루에 4km 정도밖에 못 갔어요. 이에 비해 조조가 쫓아오는 속도는 하루에 100km였죠. 유비는 도중 관우를 강릉에 보내면서도 본인은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느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두 딸은 사로잡히고 부인과 아들도 실종되는 등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죠. 이때 후방에 남겨진 장비는 다리 하나를 끼고 조조의 엄청난 대군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 상황에서 장비는 눈을 부릅뜨고선 내가 장익덕이다! 누가 나랑 함 죽기로 싸워볼 테냐! 라고 일갈. 감히 접근하는 적군이 아무도 없었고 이 때문에 유비는 마침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설의 허구가 아니라 정사에 기록된 실화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다리를 끄는 뒤였다곤 하지만 한 명 때문에 대군이 전진을 못했다는 건 장판파 장비의 포스가 과연 엄청났던 건 틀림없는 것 같네요. 제갈량이 양평에 있을 때 위원과 군사들을 동쪽으로 보냈는데 마침 사마이가 길이 엇갈려 위원을 지나 그대로 제갈량에게 도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마이는 무려 20만의 대군이라 장졸들은 낯빛이 변할 정도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제갈량은 태연자약하게 병사들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며 깃발을 내리고 성문을 전부 개방하더니 문 앞을 청소시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평소 신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분명 복병이 있을 거라고 판단, 결국 군사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제갈량은 평소답지 않은 대담한 작전으로 자신도 심통이 쫄깃했는지 일이 성공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를 곽충 3사에서 본 배송진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갈량이 양평에 있었다면 사마이는 형주에 있었으며 방어진을 설치해 신중을 기하면 될 것을 바로 퇴각한 것이 이상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사마이는 실제로 제갈량에게 몇 번 당하기도 했고 배송지가 일단 정사에 기록한 건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니 믿을지 안 믿을지 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손권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자 장류는 조조가 적이 도착하면 뜯어보라던 서신을 개봉합니다. 대단한 계책이라도 적혀있을 줄 알았지만 장류는 이전하고 나가서 싸우고 악진은 수비, 호구는 싸우지 마라 라는 간단한 내용만 덜렁 써있었죠.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장류는 적이 집결하기 전에 요격하라는 것으로 해석. 그날 정예 800명을 뽑아 소를 잡고 배불리 먹인 후 동틀 무렵 기습을 가합니다. 이때 장류는 극을 들고 선두에서 수십 명을 죽이고 장수 2명을 베었는데 손권의 코앞까지 들이닥칠 정도로 오군은 초토화됐습니다. 높은 곳으로 피한 손권은 장류의 병사가 적은 것을 보고 포위를 명했지만 장류는 겹겹이 쌓인 포위를 다 뚫어버린 뒤 남아있던 자신의 병사들까지 다시 구출해 유유히 돌아가죠. 손권의 병사와 말들은 초목이 바람에 휩쓸려 나가듯 쓸려 나갔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피해였어요. 이때 장류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싸웠기 때문에 동호엔 장류가 온다고 하면 어린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형주를 아무 저항 없이 꿀꺽한 조조는 이 기회에 동호를 공격해 난세를 끝내기로 결심. 80만 대군을 끌고 왔으니 마중이나 나오라며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오는 패닉에 빠져서 손책으로부터 후사를 부탁받은 장소마저 항복을 주장할 정도였죠. 조조의 주장과 달리 실제 병력은 20만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은 합쳐봐야 5만이었습니다. 병력 차이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연합군엔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첫째는 조조는 시작부터 풍토병이 도는 등 원정 상태가 영 메롱이었다는 점. 둘째, 위나라는 그동안 한 번도 물 위에서 싸워본 적이 없었다는 점. 셋째는 바로 주상전의 대가이자 전천후 지휘관 주유의 존재였어요. 주유는 황계를 거짓 항복시킨 뒤 일거에 불을 지르며 조조군을 싸그리 전소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비와 더불어 직접 무장한 정예들로 적의 후방을 공격했고 조조는 남은 선단마저 불태우며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야 했죠. 적벽대전의 참패로 조조는 천하통일의 꿈을 사실상 접어야 했으며 송군은 유비와 함께 조조에 대항할 수 있는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6년 마침내 헌제로 옹립한 조조는 당당한 중원의 군웅으로 대두 장수와 여포, 유비를 연달아 격파하며 원소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원소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친구였지만 언제나 자신이 몇 발이나 앞서 있었고 하북에서 차근차근 세력을 키운 후엔 당대의 누구도 정면으로 붙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물량을 자랑했거든요. 마침내 관도에서 대치했을 때 정사의 기록으론 원소의 군사가 10만, 조조의 군사는 10,000명이 채 못됐다고 하는데 주석을 단 배송진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조조의 병사가 뭔 10,000명도 안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소군이 수십 리에 걸쳐 영체를 구축하자 조조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섰단 걸 봐서 지금에선 조조의 군사도 5만은 넘었으리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여하간에 관도대전의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자신의 최고 참모였던 전풍을 가두는 등 좌충수를 두던 원소가 허유의 배신으로 군량고 위치를 노출, 직접 기습을 지휘해 군량을 모조리 불태운 조조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 자신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소극적이 되기도 했지만 순욱과 곽가가 계속 격려를 해줬고 조조는 단 한 번 다가온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승리한 조조는 수만 명의 원소군을 생매장하며 또다시 잔혹함을 과시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조조의 시대를 연 인내심과 행동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